네, 미국 증시가 현지 시간 15일 월요일 기준으로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지만 월가에서는 일명 아웃사이더, 아싸와 인사이더, 인싸 이 이색간 논쟁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호조세를 주목하고 또 쿠팡과 관련된 냉정한 평가가 잇따르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시장 먼저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종합적으로 현지 상황 함께 살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가 확실히 유동성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국내 주가가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이 쿠팡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쿠팡과 관련된 업종이 사실은 동방이라든가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가에는 그렇게 코스피에 영향력이 있는 지수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피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국의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배경이고 또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들어온 배경에 있어서는 역시 수출이 증가하는 대목이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유럽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펀더멘털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동성 장세는 단계 급등합니다. 수익률은 급하게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성향이 아주 이렇게 투기화되는 이렇게 급하신 분들은 유동성 장세 수익이 많이 되죠. 근데 펀더멘털 장세 누이 말씀드리면 지효성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실상 그 미국 증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또 주식위에 다른 그 대체 투자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그 투기적 성향에 따라서 투자의 위험 정도, 감내 정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그 고객 돈을 투자 성향별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주식에 유망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할 때는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성 있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월가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든가 이런 걸 자산에 포함시킬 것이냐 포함시키면 그렇고요. 어제 사실은 비트코인인 역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캐서분이 이 문제를 지적할지 제가 몰랐습니다는 캐나다에서 결국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 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의 신뢰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장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폭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쪽인데요. 일전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BBIG ETF라든가 이런 쪽에 개별 종목보다 그런 쪽에 추천하는 시각이 이런 변화가 미리 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제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자막을 이렇게 봐서 좀 잘못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2.0%, 인플레 타겟에서 2%를 벗어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이 장중한 때 1.185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장중한 때 1.20인데 아마 2.0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시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미국의 국채 금리는 사실 오늘 시장을 하긴 했습니다는 주변 여건이 국채 금리가 상승 세력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10일 날 뉴욕 비즈니스 클럽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롬 파월이 금융 완화 지침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그런 페드 입장이라든가 제롬 파월의 입김이 시장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고 채권 발행 물량이 많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재조정에서 사실 미국 국채 버리고 중국 국채 사는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 입장에서는 제롬 파월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증시에서도 금리에 영향을 받는 금융주라든가 이런 게 업종별로 오랜만에 아마 상승률로 보면 가장 높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변화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마침내 WTI가 60달러를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보면 트럼프 정부 때 하나의 특징은 1차 에너지를 이렇게 중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원래 유황의 종류에 따라서 세계 3대 유종하면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제일 높게 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네. 북해산 브렌트가 다음으로 중동산 두바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격 상승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때 하나의 특징은 1차 에너지 중시 때문에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북해산 브렌트보다 오히려 낮는 경우에 뜻은 중동의 유황질이라든가 뭔가 낮았던 여기보다 더 낮아지는 깎꾸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WTI가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1차 에너지보다는 기후 환경 변화 이런 거를 해서 고질의 유황에 있어 고질의 이런 그 환경오염을 덜 발생시키는 이러한 유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왜곡했던 부분을 빨리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측면. 지금 북해산 브린트가 62달러인데요.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60달러 넘어서 이것을 북해산 브렌트를 뛰어넘느냐. 그래서 유종별로 보면 WTI, 북해산 브렌트요, 중동산 두바이. 트럼프 때 왜곡됐던 부분이 정상화되느냐. 이 대목도 굉장히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미국이 돌아왔다 하는 측면에서 가장 시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유종이다, 유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채 금리와 유가 상품 시장에 대해서 먼저 자세한 내용 짚어봤고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월가에서는 이색 논쟁, 아웃사이더와 그리고 인사이더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새 젊은 사람들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의 현지 통화하다가 아싸, 인싸 이런 얘기가 있다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거 찾아봤더니 또 젊은 사람들 우리 이제 캐스터분에 얘기했더니 아싸는 아웃사이더, 그다음에 인싸는 인사이더. 저만 몰라서 그렇지 아마 시청자분 이렇게 발빠르게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가에서 이게 이색 논쟁이 됐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많이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이걸 좀 집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적인 측면에서 아웃사이더라는 것은 대부분 다 기업가라든가 유명한 래퍼라든가 유명한 영화배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재테크에 잘하신다는 그래서 서울 방송에서 화제가 됐던 뭐 전원주 이런 저랑 같이 강의도 많이 가고 되어 있습니다는 이런 분들의 어떤 주식 투자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투자적인 성과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아웃사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 훌륭하지만 증시적인 측면의 본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사이더고 그다음에 아웃사이더는 외곽부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아웃사이더가 아마추어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인사이더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증권사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내적 역량이 되겠죠. 이코노미스트가 되고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거 간에 아침에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물 한 잔 드시고 하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아싸와 인싸 간에 누가 논쟁에서 이길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오늘 날이 같습니다. 특히 추워가지고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아웃사이더 행동과 어록에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제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간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실 월가에서 보면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머스크에 이렇게 비유되고요. 이건 월가에서 비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인사이더와 관련돼서는 워렌 버핏 투자의 구류가 되는 워렌 버핏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 중에서는 뭐 증권사이지만 루비니 교수가 경제학자로 굉장히 이코노미스트로 굉장히 알려져 있죠. 뭐 세계적 석학이다 하는데 지금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서는 이쪽은 사실 루비니 교수, 이쪽은 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머스크 회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웃사이더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게임스톱과 같은 공매도 관련돼서 머스크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에 테슬라와 같은 공매도에 피해를 받았으니까 게임스톱과 관련해서 공매도 주도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때에 이렇게 나왔던 용어가 저도 이제 옘스톤크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입니다. 트위터에 올렸었죠. 그래서 그 화제가 됐던 게 이렇게 게임스톱과 관련돼서 굉장히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루빈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머스키즘에 대해서 느닷없이 그 비트코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5만 달러 육박하고 지난달 15일에 폭락할 것으로 보았던 이코노미스트에 해당되는 루비니 교수가 아주 최대 수모를 갖는 이런 쪽의 모습이 되는 상태죠. 그리고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는 쿠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쿠반 같은 경우에도 국면과 관련돼서 아마 Let's Go인데 저도 이게 스페링이 잘못된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저기 고의 고고고 해서 그 영자로 보이는 것, 물론 이제 알파벳에서 오자가 되겠죠. 이게 7개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느낌표가 짱짱짱짱해서 7개입니다. 네. 자, Let's Go 그러면 반드시 행운을 갖다 준다. 그것도 강하게 느낌표로 강하게 저게 이렇게 머스크 회장이 얘기했던 게임 스톤크에 해당되는 스톤크에 비유되는 강한 느낌을 가져온다. 확실하다 하는 얘기죠. 네. 이런 것이 최근에 머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주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했던 유명인들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다. 시장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이렇게 증권사라든가 인베스트뱅크에 속해 있는 인사이드에 해당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라든가 펀드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머스크 회장의 당에 예를 들어서 쿠반의 당에 유명한 래퍼가 주식 샀어 그 주식이 잘 나가 당에 이다 보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미국의 그 증권사들이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가져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기 반성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인베스트뱅크들은 인사이드에 대해 집중하는 인력도 키우고 더 인력도 보강하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한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이더, 앞서 말씀드린 증시 입장에서는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애널리스트라든가 펀드 매니저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한국 증권사들은 아웃사이드에 영합하는 분위기. 예를 들어서 유튜브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설 연휴 기간에 모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예능인이 동장해서 주식 사라. 이게 사실상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증권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이렇게 단순히 클릭수를 생각해서 그게 뭐 의미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클릭수를 생각해서 또 유명한 유튜브에 거기에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투자해서 이런 쪽에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는 과연 증권사의 본질의 모습일까 하는 측면이 지금 해로부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인데요. 그런 문제를 한 번 정도는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계 뉴스에 대해서 발빠르게 전해지고 많은 신뢰를 갖고 있는 존 행크에게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네.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이든가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유튜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유튜브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서로가 트렌드에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대통령 대의에서 휴장을 맞는 이런 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미국의 금융사들은 자신들의 인사이더라고 할게요. 이제 애널리스트와 이코노미스트, 펀드 매니저를 굉장히 끝까지 믿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왜 국내 증권사들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모든 게 기본과 그다음에 균형, 기본이거든요. 네. 그러면 돈과 금융사의 기본은 뭘까? 저는 내가 만약에 내 돈을 소중한 돈을 투자한다. 그럼 여러 가지 증권사가 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뢰가 가장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와 같처럼 이렇게 증권사들이 이렇게 인사이더가 굉장히 곤혹을 시도하는 세대에 있어서는 어떤 태도를 봐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사의 믿음이 중요하니까 보다 본질, 기본에 충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회사가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자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서 자기네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영향력이 적어진다면 뭐 내가 수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때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기 회사의 임직원을 가장 중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임직원을 중시해야 되는 게 이렇게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자기 자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자, 고객에 대해서 그 믿음을 파는 것이 금융사의 수수료고 금융상품의 수수료고 각종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업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게 금융상품의 형태로 나오든 개별 종목으로 나오든 뭐든 그게 영업 기반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게 영업 기반인데 어려울수록 그 본질에 치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환경에서 미국의 이렇게 보면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간의 논쟁일 때 인사이더에 더 보다 치중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이렇게 아이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보면 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국회에서 법을 정한다 하더만 그게 지켜지느냐? 뭐 부동산 대책도 25번 발표하면 2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사실 트럼프 정부서부터 많이 국민의 합의에서 나왔던 것이 자꾸 본인 자신이 깨트려 버리니까 신뢰가 적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금융사는 돈은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믿음이 중요할 때, 자 믿음일 때 영업 기반이 되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율적 책임의 원칙입니다. 믿음이 가장 자율적 책임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중시하는 accountability, 이 책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자율적 책임이거든요. 자율적 책임일 때, 자, 한편으로는 고객의 잘못된 영업 기반이고 자율적 책임, 법이라든가 규율에서 혼란이 될 때 이럴 때는 뭐냐? 자율적 책임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든가 이런 측면은 왜 그렇게 이것을 모르게 될까 네. 하는 이 측면에서 보다 이런 쪽에 더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국내에 이렇게 증권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금융사들이 예능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금융사 왜 이렇게 증권사에 이렇게 개그맨이라든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주식 얘기를 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대조가 되는 이런 측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튜브에 대해서도 해외 시각에서는 한국 증권사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모두가 경쟁적으로 나서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든가 JP 모건 시청자분도 유튜브 잘 들으셨습니까? 아마 유튜브에서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화제가 됐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국경제TV에 방송할 땐 박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우리 캐스터들도 전부 아마 페이퍼 가지고 그렇죠. 전부 이렇게 네. 해드릴 겁니다. 그런 게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는 한국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이렇게 서로가 경쟁이 이렇게 사실 흐트러질 때는 보다 본업에서 정보가 어려울 때 고객이 흐트러질 때는 더 세밀한 분석, 더 전문적인 분석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비용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애널리스트라든가 펀드 매니저라든가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더 그 부서를 축소시키고 단순히 이렇게 성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 성과 그것도 매년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글로벌 나오고 어떤 때는 WFP 서로 교체되거든요. 그때 단기적 성과 그리고 단기적 성과 내는 사람 헛가닥 데리고 와 이런 쪽에 되는 모습이 과연 중요한가 하는 이 측면에서 일장일단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다. 어떤 것에서 back to the principle 이게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지금 미국의 이런 때는 그 back to the principle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이렇게 증권사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증권사 유튜브에 예능인을 등장시킨다든가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의 직원들보다 더 성과가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인정하지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증권사라는 구조, 금융사라는 구조의 틀 속에 금융산업이라는 게 뭐가 필요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이 측면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한국의 이렇게 금융사 해외 이렇게 월가의 중심과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변화 요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적, 보편적인 환경적 문제가 있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편적 환경이라도 서로가 대응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뭐냐, 이 어떤 정보 분석은 이 정보 분석이 사실상 나만의 경쟁력을 갖고 그다음에 어떤 증권사가 정보 분석했으면 나만의 증권사를 경쟁력을 갖고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증강현실이지 않습니까? 뿌려대면 same time으로 싱크로나이즈 same time으로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비용만 들어가. 근데 그 정보에서 자 시장에서 그 내가 테슬라 것처럼 전기차 오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3년이나 5년 정도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발표하자마자 다들 알아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비용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강현실이 도래되는가. 그다음에 초불확실한 시대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전 앵커가 한국경제TV에서만 방송을 하면은 정체성을 유지하겠습니다는. 자, 전 앵커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전 앵커 예를 들어서 다른 유튜브가 서로가 뭐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대에 이렇게 초연결사이니까 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어디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증권에서 뿌려대면 센타임을 갖게 되는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이때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아싸가 인싸보다는 더 이렇게 더 부정적 평향이 많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싸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타짜인가요? 묻고 더블러가 요즘도 이용한다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사실 그 테슬라라든가 이런 꾸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최근 같은 사태에 이런 것을 실제로 가격 주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 요소인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또 증권사라든가 금융사의 본질적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측이 어려우면 더 기본에 충실해서 예측력을 높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나서 본업에 충실하는 것보다는 사실 클릭수나 경쟁하는 이런 쪽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예측이 더 중요한 시점에 더 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전문적으로 배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냐 그래야 예측이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하는데요. 자꾸 예측 가라 이코노미스타에서 자꾸 틀리는 게 뭐 있지 않습니까? 자, 루비니 교수가 이번에 비트코인도 대수모를 겪었고 워렌 버핏이 작년에 코로나에서 전통적인 가치주에서 가장 성과가 안 좋았고 이런 쪽이 나타나 보니까 마이클 피시였던 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의 금융사의 본질적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마이클 피시죠. 이제 문제는 자 이런 환경이 이렇게 돼서 아웃사와 인사 간의 구별이 없는 시대가 된다. 앞으로는 아웃사와 인사를 구별이 없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때는 정보가 굉장히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 한국경제TV 시청자분도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는 굉장히 곤란스러운 당혹스러운 이런 환경이 되는 상태에서 자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권업 자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주 탤런트 그분이 얘기하는 주식과 예를 들어서 A 리서치 센터장이 얘기하는 주식과 전원주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렇게 주식에 대해 더 추천하면 증권사의 본래 테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금융사에서 보면 지금 하나의 과도기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볼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금융사의 그 CEO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하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혼란이 됐을 때 모 금융사의 지금 이렇게 회장께서 최근에 유튜브 관련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이 화제가 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고객과 접촉을 통해서 혼란스러울 때 많은 경륜이 있고 그다음에 책임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딱딱딱 이렇게 정도 이렇게 그 갈라지는 이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과연 지금의 한국의 증권사가 이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게 일부에서 예능한다든가 단순히 클릭스 경쟁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유튜브 한다든가 전부 뭐냐 유튜브를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쪽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 미국의 그 이렇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지금 어떤 쪽으로 충실하는가에 대해서 아싸와 인싸 간에 그다음에 인사이드가 아웃사이드라는 논쟁에서 어느 쪽에 상반되는 움직임은 아마 우리 그 국내 금융사들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에 한국경제신문에 아주 그와 아싸와 인싸 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네. 자, 아싸와 인싸 간의 경쟁에는 바로 일면 터업의 이 기사가 되겠습니다. 은행의 판매진들이 많은 PB들이다 해가지고 연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판매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 많은 PB들이 고객이 믿고 사모펀드에 많이 가입했습니다. 물론 공매도 해서 그동안 이렇게 그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충격도 있었습니다는 지금 뭐냐 사모펀드가 여기 이제 사모펀드에서 잘못된 데서 죽은 산지다. 이게 개인 사자가 아니라 사모펀드입니다. 네, 죽은 사모펀드가 썼네요.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20조 원. 이게 다 고객 돈입니다. 고객 돈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싸 인싸 간에 진과청에서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아싸 간에 단순히 클릭세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와 같은 고객의 피해로 돌아간다. 한국경제신문의 일정의 사모펀드가 추굴사 사모펀드가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쪽이 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 문제가 순기능도 있고 악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월가에서 번지고 있는 아싸와 인싸 간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고요. 또 하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월가에서 한국의 수출 호조세를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어제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간 데 있어서는 아침에도 그 인플레 갭이라든가 물가 생각해서 우리가 페드가 트리플 버블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 그게 금융화나 주가 상승에 따른 버블. 인플레도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서 버블. 그리고 지금은 당장 고용 문제가 이렇게 증대되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 진행에 따른 버블. 이게 트리플 버블이거든요. 그런 측면의 주가 상승이지. 어제 이렇게 쿠팡이 이렇게 관심이 되다 보니까 쿠팡데이 때문에 쿠팡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지는 않지 않느냐. 지금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쿠팡과 관련된 영향력 있는 주스가 동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래서 증시 전문가들이 그렇게 뭐든지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는 상태에서 들이부는 그러면 이제 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는 개인들도 팔았습니다. 기관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7천억 정도 사가기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인 7천억 정도 했으니까 다 팔았습니다. 나머지 다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쿠팡데이다 해가지고 쿠팡 때문에 우리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싸와 인싸 간에 여기 전문가는 나오지만 아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월가에서도 한국의 수출 증가세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연초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백신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간다. 그러면 세경기 입장에서 보면 자 다자체로는 교육 증대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자체로 보면 그래서 세계 교육이 0.5%포인트.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상에서 이렇게 더 떨어졌던 것이 들러붙는다. 상품의 교육이 잘해야 된다. 0.7%포인트. 그러면 이제 올해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다른 측면이 아니라 투자가 증대하고 소비가 증가해서 아니라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세계 경기 회복되더라도 세계 교육이 받쳐줘서 세계 경기의 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차에 강조했습니다. 누차에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출 증가세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지향적 국가가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은 작년에 V자에 회복했고 한국도 자 2월 달 들어서 어제 설 연휴 기간에 1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발표하면 10일까지 자 수출 증가율이 70%가 증가했죠. 그다음에 일별로 보더라도 40%. 일별은 하루 그러니까 휴일 건수를 감안한 겁니다. 40%.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되고 증가폭의 시간이 가면 계속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수출 증가의 주력하는 반도체, 승용차, 무선기기 3대 품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의 수출 증가세를 주목해서 외국인들이 7천억 정도 매입을 했고 개인 판매하고 기관 판매로 우리 주가를 끌어올렸지 쿠팡이 사실 무슨 한국의 증시에 상장됐습니까? 그리고 쿠팡에 있는 영향력 이익들도 이렇게 우리 지수에
이렇게 크게 영향력 있는 지수가 이렇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 쿠팡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많은 부분은 좀 잘못된 인과관계가 잘못된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는 국내 수출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양시장 모두 강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점 체크해봤고요. 우리 수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호조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측하십니까? 자, 코로나 사태가 이제 1년을 맞았죠. 네. 작년에 3월 19일에 우리가 1457까지 붕괴됐으니까 그리고 경기적 측면에서는 샥은 먼저 증시에 오고 네. 실물 경기는 나중에 오죠. 그래서 작년 2분기의 성장률이 미국만 해도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었죠. 그랬죠. 그래서 올해 그 세계 교육이 증가되고 백신은 뭐냐? 백신의 보급 정도가 집단 면역까지 가능한 하반기에 된다. 그만큼 하반기에 세계 교육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에 대해 수출 증가세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는 서서히 나타납니다는 사실 하반기가 굉장히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에서 주목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렇게 국제금리 상승, 인플레 갭 문제 관련해서 오큰 법칙의 GDP 갭 문제인데요. 이건 상하반기로 나타나면 하반기에 더 오큰 법칙에서 인플레 갭이 너무 더 커진다. 그만큼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특히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자, 우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 수출 비중이 25%, 미국에 대해 수출 비중이 13%, 14% 정도. 그러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인도 같은 이런 게 사실 우리 수출 비중에서 한 60% 정도 차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이렇게 수출 증가세가 이렇게 수출 품목별로 편향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증가세가 되는 것은 월가에서 굉장히 주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 수출 지향 국가인 한국과 중국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자금에 있어서 보면 위험자산, 편향적인 자산. 네. 그래서 사실 그 리조트 투 리스크의 자금뿐만 아니라 프라이트 퀄리티 해서 안전자산의 자금 흐름을 같이 봐야 이것이 머니 무브냐, 머니 피보팅이냐 하는 것을 하는데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전부 가릴 거 없이 이렇게 중심축이 이동하면 그는 머니 피보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머니 무브 현상은 안전자산과 피보팅과 섞걸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아 국가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머니 무브가 아니라 머니 피보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만큼 중심축이 이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안정자산 측면에서 미국의 국채보다는 지금 중국의 국채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자금 들어오는 발령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어제 한국 증시도 7천억 정도에서 한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는 사실은 중국의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정도는 많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중국의 주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주가 보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마 상해 지수가 3,600을 이렇게 넘어섰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인민은행이 사실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추진한데도 불구하고 상해 지수가 3,655에서 사실 중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ETF 상품이라든가 자금이 몰리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안화 가치가 지금 이제 상해 지수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 작년에 한 8월 이후서부터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채 시장이든 증시적 자금이든 통화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가치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절상 추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달러 환율 관심이 많죠. 어제 우리가 설 연휴기나 궁금증 7가지 하면서 왜 환율은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데 환율은 그 예상해드린 대로 그냥 가서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선 원달러 환율 줄기차게 떨어진다. 많은 그 CEO라든가 회장께서 이렇게 유일하게 기축통화 갈 뿐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 많이 떨어집니다. 1285원에서 이렇게 올해 1월 4일 날 1082원까지 무려 200원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들이 두 자릿대 간다 하다가 올해 연초에는 좀 환율이 다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1월 4일에 1082원에서 2월 5일 날 한 달 만에 1123원까지 올라갔었죠. 최근에 어제가 1102원 정도다 보니까 네.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 전개돼서 바로 뭐냐. 중국의 국채든 증시든 자금 들어가면 위안화가 절상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한국도 이렇게 서서히 한때 1,123원까지 올라갔던 게 1,100원대로 내려오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쿠팡데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고 긍정적인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월가에서는 쿠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뼈아픈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신중한 입장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쿠팡이 이렇게 한국에서 성장했다는 것 그 자체는 아주 환영할 말입니다. 네. 그 환영할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랑스러워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쿠팡은 한국에서만 읽었던 거거든요. 그 쿠팡이 만약에 전현커의 아파트 있잖아요. 전현커의 아파트에 매료하기 위해서 자 쿠팡도 한국의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전앵커의 집에 쿠팡에 의해 가지고 갈 때마다 아파트 길이 자꾸 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 짐 실는 거. 그걸 다 감수하고 한국에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에 성장했으면 한국의 기업 가치가 높다면 한국의 증권거래에서 상장해서 한국 사람들이 도움을 해야죠. 지금 우리 기업에서 보면 자, 한국에서 순수하게 한국에서 읽었는데요. 뉴욕에 상장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이거 한국에서 읽었던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한국의 기업에 주식 투자하는데요. 한국 주권사에서 이렇게 상장했으면 얼마나 편함입니까? 근데 뉴욕 상장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한국 기업이 누구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세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쿠팡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든가 차득을 긁어야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적했지 않습니까? 제도 측면에서 레벨 플래닝, 미국과 차별을 두지면 안 된답니다. 바로 이런 같은 사태가 터지지 국회의원분들 이렇게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주민들 아파트를 손해를 미쳐가지고 성장했던 기업이 그러면 한국의 이렇게 국민들이 한국 증권사를 거래소를 통해서 혜택이 우리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쿠팡이 이렇게 뉴욕에 상장하면서 거기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손정이 여기에서 간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국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저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이게 좀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저겁니다. 왜 우리가 읽었으면. 근데 누님이 말씀드린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렇습니다는 쿠팡에 대해서 좀 이왕 뉴욕 상장했으니까 네. 상장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장해야지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뉴욕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쿠팡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했더니 DBT, 뎁, 빚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관계자들은 사실 지금 상장되기 전에 먼저 아율 활동부터 부정적 편향부터 편향을 시켜야 됩니다. 상장한다고 이렇게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상장한다고 이렇게 취해 있는 것보다는 상장 이양 하기로 했으니까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공을 하기 위한 왜냐하면 실패하면 한국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또 한국 금융사의 글로벌적인 전략 차원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처음으로 인식하는 게 빚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쿠팡에 대해서 이렇게 초치하는 건 아니고 성공하기 위한 해외 시각들을 전해드리겠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팡 뉴욕 상장과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한국의 국부출 캐피탈 플라이트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측면이 우리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총리께서 쿠팡이 무슨 기업이죠? 뉴욕 상장했다. 좋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시각에서는 이런 것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주체가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들은 이양 상장을 했으니까 성공해서 정책 당국자 모두가 이렇게 이것을 합심해서 상장시켜야 한국의 국가 신인도 한국의 기업 그리고 국내 금융사들이 이렇게 글로벌 되는데 이게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